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좌한청입니다. JCN 컴퍼니에서 변호사,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각종 정부로부터 제공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이걸 누릴 수 있는지를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다. 그럼 바로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의 모든 것이라고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바로 해볼게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텍스 크레딧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뭐냐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가장 중요한 코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일 겁니다. 법인 소득세가 되겠죠. 이건 법인이 위치한 곳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연방세는 항상 부담할 것이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이 주소득세도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요. 법인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은 총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결국 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일 겁니다. 뭐 여기서 이런 마이너한 이 조정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결정된 과세 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종 세금이냐? 그게 아닌 경우도 많겠죠.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서 결정된 세금에서 텍스 크레딧을 차감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는 최종 세금액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텍스 크레딧, 5번에 있는 텍스 크레딧이 없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해서 세금을 낼 것을 텍스 크레딧을 활용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 금액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 텍스 크레딧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러 투 달러로 우리에게 현금 베네핏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텍스 크레딧이고요. 내가 금년도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이 텍스 크레딧을 활용해서 최종 세금을 줄임으로써 그에 매칭되는 현금 베네핏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클레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과거의 크레딧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해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또한 내가 세금액, 부담해야 되는 세금액보다 4번이죠. 만약 나의 크레딧 금액이 더 높다면 크레딧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경우는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쓰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됨으로써 온전히 그 캐시밸류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전체 텍스 크레딧의 컨셉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러면 오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크레딧 4가지 하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의 크레딧, 그리고 특히 기타 회원사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하는, 물론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만 기타 최근 들어서 IRA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뭐 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지역에서도 부쩍 이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제 페더럴 텍스 크레딧 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가장 최근 들어 뭐 핫 토픽이겠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작년 8월이었나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시킨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었었고요. 이에 따라 혜택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떤 것들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크레딧인지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R&D 텍스 크레딧, 기업이 미국에서 R&D,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텍스 크레딧에 대한 것, 그리고 ERC, Employee Retention 크레딧이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업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WOTC라고 하는 것은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계층에 있는 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이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IRA요. IRA, Inflation Reduction Act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었잖아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Build Back Better라고 해서 이 큰 청사진을 내세웠었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임기 1기죠. 동안에 3차에 걸쳐서 큰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merican Families Plan이 처음에는 제안이 되었다가 여러 상하원에서의 논의, 니고시에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IRA로 만들어졌죠.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2022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작동 방식 자체가 증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뭐 약값 개혁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결국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IRA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거둬들인 금액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하고요. 그리고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뭐 다루는 게 이 자리의 목적은 아닐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법 중에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뭐냐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사실 기업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전기차 구매 굉장히 핫했죠. 이게 뭐 어디에서 북미 지역 생산된 부품만을 썼을 때 된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자격을 확보하니만이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굉장히 큰 뉴스였었죠.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최대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 이게 IRA에서 나왔던 또는 뭐 이것도 역시 확대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 텍스 크레딧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지출안 중에 여기 가장 할당된 것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이 텍스 크레딧 제도의 예산이 할당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요. 기존에 있었지만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아니면 법이 한시법이어서 끝나는 sunset regulation이었었던 것들을 확대 개편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텍스 크레딧인데요. 첫 번째 investment tax credit, 두 번째 production tax credit, 세 번째 AMITC, 네 번째 AMPTC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3번과 4번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발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발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풍력 발전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renewable energy라고 부르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하여 발전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을 때 이 투자 금액에 대해 일부의 금액을 텍스 크레딧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08년이었나요? 2009년 그 즈음에 이 오바마 정부 때 나왔었던 그런 이 리뉴얼 에너지에 대한 진작책의 하나였었는데 이게 만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IRA로 인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발전 설비에 투자를 하면 그게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이 투자 금액의 최대 10에서 30%를 텍스 크레딧으로 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잠시 사족입니다만 확실히 이 정부의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시에 처음에 이 리뉴얼 에너지 크레딧이 나왔던 것도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정부였었고요. 이게 당시 태양광, 뭐 풍력, 조력 뭐 이런 쪽의 발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푸시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 뭐 쉘가스라던가 이런 식의 전통 화석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 전환을 했다가 지금은 또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이다 보니 이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배경에서 이와 같은 제도, 예산 편성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ITC의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의 경우는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태양열, 태양광, 수력, 그리고 연료전지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것들은 좀 기술적인 내용일 테고요. 그리고 사실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이제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좀 큰 장치 산업이겠죠. 결국은 전력을 발전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또는 소수의 기업이 해당이 될 겁니다. 또는 뭐 극소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요. PTC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성격,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인데 그쵸?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인데요. 권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투자 금액에 대해 일부의 어떤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시설로부터 발전되는 실제 생산되는 전력을 기준으로 크레딧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전력 단위당의 일정 금액을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크레딧을 제공해주는 그런 컨셉이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오래전에 만료가 되었으나 이번에 부활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점인 것은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 동안 그 해당 시설에서 발전 시설에서 크리에이트되는 생산되는 전력들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는 거니까 롱텀 동안 장기에 걸쳐서 크레딧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 태양광, 수력, 발전, 뭐 연료 전지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뭐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여기 이거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하고 해당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TC, PTC를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요. 사실 3번, 4번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얘기해도 좋을 텐데 뭐 페이지가 앞에 있으니 이걸 먼저 말씀드린다면 ITC와 PTC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혜택이 더 높으냐라는 것을 다 타진해보고 그 중에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ITC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게 투자금 대비 전력 생산의 어떤 효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전력 생산이 높을 테니 뭐 이건 모든 기업들이 바라는 바이긴 할 텐데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PTC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3번, 4번이 나옵니다. 뭐냐면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인데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인데요. 아마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밸류 체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발전 사업, 발전을 하는 전력 생산을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전력 생산 업체에 참여하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까지도 전반에 걸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었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조건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혜택은요. 재생에너지 발전 부품 제조 기업에게도 똑같은 성격의 인베스트먼트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의 6에서 30%까지이고요. 역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최초 설비 투자에 대해서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AMITC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뭐 어드밴스 에너지 프로젝트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결국 전력 생산,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업체까지 포함합니다. 에 종사하는 업체들이라면 AMITC 또 뒤에 나오는 AMPTC에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AMITC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해서 그에 대해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7월 말까지요. 금년 7월 말까지 첫 번째 여기 자격이 되는 그 회사들이 AMITC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접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버지팅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이러이러한 것을 뭐 하겠다라는 플랜을 제공하면 이게 승인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승인하는 또는 신청하는 그 기간이 7월 말이다라는 것 감안해서 좀 서둘러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 1차까지의 신청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AMPTC 마찬가지입니다. PTC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전력 생산되는 전력을 기준으로 뭐 킬로와트당 얼마씩 이렇게 제공하는 컨셉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는데 해당 부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되는 예컨대 뭐 셀, 인got 뭐 등등 패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됐건 뭐 이런 기준으로 텍스 크레딧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그 PTC와 마찬가지로 이 혜택은 10년에 걸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AMPTC, 이건 저도 뭐 저희 고객이어서가 아니고요. 저희 고객 다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그런 기사로 나온 내용을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호부터 뭐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혜택, 텍스 크레딧을 확보했다라고 기사에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마찬가지로 한화 큐셀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그 부품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게 역할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대략 1,500억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관련 업체, 관련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고 이게 남의 나라의 남의 나라 다른 우리하고 상관없다. 너무 이게 뭐 거창하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해당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타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IRA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법한 텍스 크레딧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R&D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두 번째로 한 이유는 역시 이 어떤 액티브한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인 거고 그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외로 이 R&D 크레딧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R&D 크레딧이라는 것이 또는 R&D 아마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R&D를 권장하기 위함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텍스 크레딧을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종 또는 그 지역이 뭐 낙후됐건 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R&D를 권장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R&D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있었던 건데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R&D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거는 좀 예컨대 어떤 연구실 다 흰색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게 어떻게 R&D지라고 하는 것들조차 R&D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럼 그게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내용은 이게 R&D에 해당이 되는 기업 활동이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면 거기 들어간 여러 투자액, 지출액 뭐 등에 대해서 계산 방식, 세법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텍스 크레딧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코드 섹션이 코드 섹션 41조인데요. 섹션 4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4파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뒤이어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앞서 처음에 서두에 들어가면서 텍스 크레딧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R&D 활동에 들인 어떤 지출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뚱땅뚱땅 해가지고 텍스 크레딧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경우,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스타트업이 됐건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됐건 해서 넷 인컴이 별로 많이 안 나온 상태라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도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 R&D는 많이 했으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레딧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그러면 기껏 크레딧을 만들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현금 혜택이 당장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몇몇 기업들 또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컴 텍스가 없더라도요.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R&D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내가 돈을 판판이 뭐 잃고 있는 투자 단계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급여에 대해서는 페이롤 텍스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낸 세금들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R&D 텍스 크레딧 역시도 비록 인컴 텍스를 안 내는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현금 밸류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 R&D 활동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하면 인건비 또는 소프트웨어 비용, 기타 비용, 또한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외부 용역을 써서 우리가 R&D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 그 외부 인력에 지급한 비용도 해당이 되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qualifying expenditure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4파트 테스트예요. 뭐가 있냐면요. qualified purpose여야 돼요. 첫 번째. 뭐 신제품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 이어야 하고요. 아니면 기존의 제품의 어떤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고 현저히 뭐랄까 개발하는 그런 목적에 적합하냐, 목적이라고 argue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아니다. qualified technological in nature process. uncertainty. 두 번째가 uncertainty여야 되는데 여기 그렇죠. uncertainty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좀 잘못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보장된 게 아니라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약에 확실한 어떤 생산이라던가 그런 단계라고 하면 이거는 R&D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겠으나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은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R&D 들리는 바대로 technological in nature. 결국은 기술과 관련된 그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뭐 이런 식의 기술 관련 기업이었을 경우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 관련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컨대 저희가 케이스 진행했던 것 중에는 셀폰 케이스 있죠. 핸드폰 케이스. 이 경우에도 이게 일반 케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떨어져도 충격을 완화해서 무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데 더 유리하냐라는 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요. 이것도 R&D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크레딧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정말 코어 어떤 R&D가 아니더라도 세법이 정의하는 R&D의 조건은 굉장히 브로드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R&D 텍스 크레딧 내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영상에 따로 있는데요. 이 내용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내고 하겠습니다. ERC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저희가 최근 지난 한 1년, 2년, 3년이죠. 동안에는 텍스 크레딧 중에 가장 많이 해오는 그런 크레딧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Employee Retention Credit입니다. 아마 이 영상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는 그 해당 기업에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는 다 타진해 보셨으리라고 믿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면 꼭 우리 회사가 그리고 직원이 있는 그런 기업일 테니까요. 자격이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요. 팬데믹 상황에서요. 2020년 아마 이제는 아슬한 추억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그리고 다들 패닉이었죠. 집에 있으라고 하고 다 재택하고 이제 문 닫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뭐 EDD 그래서 실업 수당도 제공하고 PPP 뭐 론도 주죠. PPP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고용된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 정부가 론을 주고 이 론을 적정한 목적으로 그쵸? 급여나 이런 꼭 필요한 금액으로 쓰면 돌아서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론의 형태를 띤 어떤 보조금 제도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ERC도 마찬가지입니다. ERC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제도였던 거죠. 그리고 역시 만약 이 ERC도 이 크레딧이 만들어진 금액보다 세금을 낸 게 적다면 그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면에서
크레딧 금액 자체가 달러 투 달러로 현금의 가치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지금 당시에 2020년 그리고 21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나왔던 제도로서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면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제공된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 26,000불까지의 텍스 크레딧을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제도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라는 것, 자격을 갖춘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였었는데 A or B였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또는 뭐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A 첫 번째 조건만 두고 이게 우리는 자격이 안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매출이 어떤 중대한 수준의 매출 감소가 2019년 대비 있었다라고 하면 이 ER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정부의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으로 인해 나의 비즈니스가, 회사의 비즈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그걸 이제 full or partial suspens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매출액의 감소가 없었더라도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정부 제약으로 인한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ERC를 클레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이 안 되니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된다면 26,000불 최대치죠. 종업원 1인당의 금액을 고용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타진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중요한 점은 이제 20년, 21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요. 2020년 3월 이후에 기업 활동을 시작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Recovery Startup Business라고 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에 해당되는 ERC라고 해서 4분기까지 21년 4분기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제한적일 테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20년도, 21년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23년이다 보니 이걸 돌아서서 클레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또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따라서 연방세, 지금까지 우리가 IRA로부터 나오는 크레딧, 그리고 R&D에 대한 크레딧, 그리고 세 번째 ERC 크레딧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IRA나 이 R&D는 좀 업종에 있어서의 제약이 뭐 어쩔 수 없이 있을 텐데 ERC는 업종에 대한 제약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적으로 뭐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이런 얘기 있죠. 업종에 대한 제약을 말씀드리다 보니 우리는 필수 업종이야, 에센셜 비즈니스야, 그래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잘못 알려진 어떤 선입견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예컨대 이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텀의 데피니션도 각 주 정부마다 다를 뿐더러 뭐 에센셜 비즈니스여서 안 된다가 아니라 에센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의 제약과 무관하게 우리는 풀 캐파로 영업을 했겠지. 그러니 자격이 안 되겠지라고 짐작을 해서 에센셜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약 정부의 오더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자격이 된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식업일 텐데요. 요식업 정부 제약이고 또한 에센셜 비즈니스여서 비즈니스 계속 열었지만 당시에 가장 안 좋을 때는 투고밖에 못했잖아요. 그리고 투고 이후에도 이 매장 내에 영업을 뭐 25%만 50%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 비즈니스 활동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매출액이 재미있게도 그 기간 동안에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업들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이 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입니다. 이거는요, 역시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장밋빛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보죠. 타겟 그룹으로 지정된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타겟 그룹이라는 것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잘 경제활동을 할 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진 않겠죠. 취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정부가 취업을 장려하는 또는 취업을 도와줘야 하는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법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뭘까요? 여기 나오면 퇴역 군인들이요. 그리고 엑스펠런, 뭐 범죄자, 전과자들이겠죠. 취업이 뭐 쉽지 않을 테니까. 또는 특정 어떤 그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빈곤 가정의 가족 구성원 또는 실업자들, 모든 실업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 판단의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의 주민, 어떤 저소득층 또는 뭐 일반 타겟 그 존이 있겠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이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어떤 방식으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 2,400불에서 최대 9,600불에 이르는 소득세의 차감 대상이 되는 텍스 크레딧을 그 고용주 회사에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사용하지 못하는 크레딧 금액이 있다면 캐리백 1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쓰거나 아니면 미래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 20년 동안 이 크레딧을 못 쓴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크레딧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규모라든가 업종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도도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고용한다라고 감안했을 때에는 뭐 직원 수가 그래도 뭐 루틴하게 몇십 명 이상 되어야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요, 이거는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특정 그죠? 타겟 그룹에 해당되는 종업원이다라는 것을 이 정부기관에 제출해서 서티피킷을 받아요. 바우처 같은 서티피킷을 받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이 WOTC, WOTS라고 부르는데요. WOTS에 해당이 되는 급여다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확보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 내용을 기업의 법인세 신고서상 텍스 크레딧으로 반영하는데 계산해서 반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네 가지의 그 연방세 크레딧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개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업종이 굉장히 확대되었거나 IRA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선입견과는 달리 이 R&D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브로드하니 뭔가 한다면 타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업종 구분 없이 이와 같은 혜택이 충분히 있어 왔으니 뭐 ERC가 이제 곧 사라지겠습니다만 사라지기 전에 빨리 챙겨봐야 될 것이고요. 또 워트는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있었던 건데 잘들 몰랐을 수 있으니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텍스 인센티브들을 간단히 볼게요.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주가 사실은 메인은 아니죠. 우리는 캘리포니아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연방세로도 굉장히 크지만 또 스테이트 텍스 베네핏을 많이 주는 주들이요. 지금 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특히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 쪽이 많다 보니 뭐 관계사들도 참여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요. 또는 관계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깐 넣었습니다. 자, 텍사스는요. 먼저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앤 유스 텍스 exemption이 있고요. R&D가 있고요. 리뉴어블 에너지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다 이거를 숙지하셔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히 보실 것이고요. 텍사스뿐만 아니라 조지아나 알라바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단위에서 스테이트 레벨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은 텍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이 중에 몇 가지는 주정부로부터 미리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몇 가지는 그런 거 없이 연말이 되었을 때 세금 신고 서상에 내가 추가의 양식을 써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게 뭐건 간에 그에 맞게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엔터프라이즈 존,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보면요. 엔터프라이즈 존이요. 특정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 아마 여기 다 캘리포니아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지난 2010 몇 년까지였나? 그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그램은 다소 좀 이 제약 조건 또는 퀄리피케이션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누리지는 못하는데요. 과거의 프로그램은요. 특정 지역, 좀 낙후된 지역에 이 고용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주정부가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surprisingly enough 다운타운 LA요. 지금 고층 건물 많이 있는 그 지역이요. 엔터프라이즈 존이었었어요. 웃기죠. 그리고 저 웨스트 LA 쪽에서도요. 엔터프라이즈 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영화 산업들 아니면 우리 뭐 성인 무슨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들이 혜택을 가져가다 보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족이었습니다만 얘기하는 건 뭐냐. 엔터프라이즈 존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 내가 있는 곳이 엔터프라이즈 존, 만약 텍사스 사업장이 있다면 엔터프라이즈 존에 해당이 되는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정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게 세일즈 앤 유스 텍스를 환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조건은 뭐 특정 금액을 투자하고 엔터프라이즈 존에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중에 일부가 경제적인 약자 또는 베테랑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 금액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금액이 뭐 테이블에 보여지듯이 결정된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산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자격을 갖추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해서 자격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트 텍스 베네핏, 텍사스에서 제공되는 베네핏은 제조업 또는 뭐 에너지 산업, 데이터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퀴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최종 생산물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계장치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간 세일즈 앤 유스 텍스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세 번째, R&D 텍스 크레딧은요,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방정부에서의 R&D 텍스 크레딧과 똑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 스테이트 레벨에서의 퀄리피케이션이 용어가 다르건 또는 뭐 어떤 좀 마이너한 부분에서 또는 튜닝을 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취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연방정부는 미국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연방세에 있어서의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주정부는 R&D 텍스 크레딧 뭐겠어요? 이 주에서 고용도 많이 만들어내고 R&D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게요라는 똑같은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감안해서 텍사스 지역에서의 R&D 텍스 크레딧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내가 연방세 면에 있어서의 R&D 크레딧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이 텍사스에 있다면 당연히 연방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R&D도 타진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인센티브요. 이게 풍력 또는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그래서 단순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연방의 IRA를 얘기했을 때처럼 전력 발전업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에 거쳐서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희 뭐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쪽 가가지고 텍사스 뭐 달라스 지역에서 이 풍력 발전 뭐 이런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혜택의 내용은 역시 이 투자금에서 일부를 이 택서블 인컴에서 줄이는 이게 지금 10%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내가 전체 과세 소득을 10% 줄여주는 혜택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도 면제해주고 또 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따라서 내가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텍사스에서의 대표적으로 볼만한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시간이 10분, 한 5분 정도씩 하면 될 것 같네요. 조지아 텍스 크레딧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R&D 제외하고. 뭐냐면, 잡 텍스 크레딧이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3번,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퀄리티, 폴트, 이거는 서플리멘털한 크레딧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은 JTC와 ITC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 JTC, 잡 텍스 크레딧은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신규 일자리 창출되는 그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당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지아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기 고용 많이 만들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은 특정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고요. 특정 지역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뭐 확대를 할 수는 없으니 이 지역들이 다 컬러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ier 1, Tier 2, Tier 3, 4 뭐 이렇게 스페셜 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디에 있건 간에 여기 보시면 크레딧 금액이 차이가 나요. 4,000불, 3,000불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물론 내가 지금 진출하기 전이라고 하면 어디가 많이 주느냐에 따라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많은 경우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이 뭐꼭 이것 때문에 진출하는 건 아닐 테니 뭐 여러 가지 뭐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되 지금 이미 진출한 기업들 꼭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 풀타임 직원에게 그리고 풀타임 직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일정 수준의 급여와 그리고 건강보험까지 제공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부여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무신고서를 할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따라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신고할 때 거기에 첨부로서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거 1년 건은 우리가 수정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꼭 지금 조지아 사업장이 있고 고용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업체들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뭐 모두가 무조건 장밋빛으로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또 테크니컬한 부분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크레딧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의 영역으로 둔다 해도 내가 이런 고용이 지금 있었는데 내가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퀄리티 잡 크레딧은요. 퀄리티라고 하잖아요. 퀄리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잡 중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뭐 급여가 됐건 업종이 됐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간단히는 크레딧 금액을 더 높게 얹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잡 텍스 크레딧을 토대로 이게 충족이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트레시홀드를 만족하면 크레딧 금액이 더 높아지는 그걸 이제 퀄리티 잡 텍스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JTC에 비등한 것으로 ITC가 있어요. 조지아에서도. 이걸 왜 비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둘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도 스테이트 레벨입니다. 이 연방 레벨이 아니고요. 조지아에서 특정 산업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거는 앞서 연방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결국은 투자금을 가지고 이게 qualifying expenditure, investment이냐를 평가하고요. 그게 해당이 된다면 그 금액 중에 뚱땅뚱땅 계산해서 일부 금액을 텍스 크레딧으로 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청 방식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레딧들 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역시 프리 어프루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조지아에서의 오퍼레이션 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이죠. 지금 진출하면서 ITC를 바로 받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실제 인베스트먼트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플랜이라던가 버짓을 이 조지아 디파먼트 오브 레비뉴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폴트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도요. 앞서 제가 잡 텍스 크레딧 또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폴트 텍스 크레딧은 플러스 크레딧이에요. 이것도 아까 퀄리티 잡 텍스 크레딧하고 비슷하게 조지아의 항구를 이용한 비중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면 JTC를 적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추가로 생성되는 뉴 잡, 새로운 일자리에다가 주는 크레딧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을 1,200불만큼 플러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은 인베스트먼트 금액에 대해 일정 퍼센트만큼을 크레딧을 주는데 그 적용 퍼센트를 높여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 조지아 폴트를 사용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이만큼 올라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니까 우리 혜택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챙겼나? 제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동어를 반복하는 걸 텐데요.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R&D 텍스 크레딧이요. 금방 넘어갈게요. 왜? 똑같은 얘기니까요. 앞서 연방, 텍사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액 계산 방식, 뭐 주 법에 따른 다른 방식이 있을지언정 컨셉은 같다. 따라서 내가 이와 같은 R&D에 대한 R&D에 해당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다면 있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조지아 텍스 익셈션은요. 이게 우리가 앞서 이 텍사스에서 했었던 텍스 익셈션과 비슷합니다. 특정한 업종, manufacturer,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일스 텍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manufacturing에 내가 사용되는 최종 어떤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살 때 세일스 텍스, 세일스 앤 유스 텍스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조지아 얘기였습니다. 그 JTC, ITC, R&D가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뭐 R&D가 아니더라도 잡 크리에이션, 특히 우리 최근 들어서 진출하는 기업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꼭 챙겨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알라바마요. 알라바마도 뭐 많죠. 비슷합니다. Job Tax Credit, Job Credit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Investment Credit 있습니다. 그리고 Enterprise Credit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이 아닌 캐시 리베이트를 준다라는 거니까요. 뭐 더 좋은 거죠. 텍스 크레딧도 사실 뭐 결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 낸 세금이 우리가 생성한 크레딧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뭐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 캐시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이 좋은 거고요. 여기서의 방식은 역시 특정한 지역, 여기 보면 non-target 뭐 jumpstart count이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냐 아니면 target count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죠. 예를 들어 non-target, non-jumpstart면은 대충 생각하기에 뭐 일상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 requirement가 좀 더 높겠죠. 50인 이상의 풀타임 잡을 만들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타겟의 경우는 좀 더 낙후된 지역, 타겟팅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트레시홀드가 낮겠죠. 이런 방식이고요. 뭐 테크놀로지 컴퍼니냐, 언더레프레젠 이렇게 어떤 마이너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종사자들이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정 업종에 해당이 되면 여기 보시면 특정 업종이요, 케미컬 매니팩처링,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런 데들은요 몇 명 이상의 조건도 없어요. 결국 new employee, new job creation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크레딧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nvestment credit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투자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제공하고 이것은 역시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1.5%의 텍스 크레딧을 10년간 지원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도 그렇잖아요. 결국 내가 투자를 많이 했지만 투자금 대비 수입이 또는 인컴, 넷 인컴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소득세를 별로 안 내니 이 크레딧 만들어져 봐야 이 그림의 떡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인베스트먼트 크레딧은 인컴 텍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테이트 텍스에도 적용이 된다. 결국 우리가 고용을 만들고 이와 같은 투자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기타 세금들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담한 세금들을 줄여주는 데도 쓸 수 있으니 달러 투 달러의 혜택이 있겠거니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사용되지 않은 크레딧은 5년간 캐리포워드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지아 인베스트먼트과 비슷한 거겠죠. 인베스트먼트 크레딧, 큰 규모의 투자에 대한 거니까 사전에 정부에게 플랜, 버짓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어프로벌을 받고 나서 공제액을 신청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잡 크레딧,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의 내용이었었고요. 알라바마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존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역, 엔터프라이즈 존이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텍스 크레딧 또는 텍스 익셈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역시 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 데 대해 2,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5년에 걸쳐서 5년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투자 관련된 것.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들은 말하자면 엔터프라이즈 존에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업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반해 엔터프라이즈 존은 비슷한 내용이겠으나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 경제 부흥을 장려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역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입니다. 뭐 제가 장시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좀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전달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제가 objective로 삼았었던 것은 서두에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tedious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 그걸 설명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큰 틀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특히 연방세,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는 내가 사업장이 어디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또한 타진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해 보는 그런 화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목적에서 진행했습니다. 37분이 계시네요.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그러니까 들고 나고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한 질문 사항 있으면 몇 개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도 설명하고 진행도 하고 다 합니다.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너무 수준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뭐 이건 뭐 이런 시시껄렁한 쉬운 얘기를 1시간이나 했냐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 ERC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진행을 안 해봐서 어디에 누구신지를 여쭤봐야 되나요? 아, 그건 안 밝히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가뜩이나 질문을 이렇게 막 권장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더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뭐 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안내 자료들이 와가지고 좀 관심을 갖긴 했는데 일단 예, 저희가 해당 기간 동안에 사실 매출이 늘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5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정부 제약이라는 부분이 혹시 뭐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체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어떤 업종이냐를 안 물어볼게요. 그 업종이 또 너무 또 유니크하면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쫙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앞서 제가 공교롭게도 하나 업종을 얘기했잖아요. 식당을 얘기했잖아요. 네, 요식업이요. 유식업은 그러면 아닙니다. 알아요. 그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수월한 어떤 사례 또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매출액은 우리가 충분히 늘었을 수 있죠. 제약을 받았음에도 어쩌면 그 자체가 뭐 문화가 바뀌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코로나 시기에 19년 대비 매출액이 늘은 기업들이 있겠으나,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퍼셉션이 결국은 매출이 늘었으니 그게 어쩌면 PPP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일 수도 있을 텐데, PPP에 그런 그 비슷한 조건들이 있었다 보니. 근데 이하씨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정확한 텀으로는 executive order에 따라서 partial or full suspension이 있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분히 세일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것은 굉장히 퀀터테이티브 하잖아요. 수량적으로 바로 비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이게 두 번째는 도대체 뭐 어쩌라고 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건이 어떤 수치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IRS가 2020년도 CARES Act 3월, 4월에 나온 것에서 원래는 뭐 PPP와 ERC 같이 못 쓴다 해서 뭐 7월, 8월에 새롭게 나온 것에서 다시 같이 써도 된다. 그러면서 한 두세 차례 더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 5, 60개 이상의 케이스들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관통하는 얘기는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업종별 사례를 또 넣기도 했어요. 거기서 대표적이었던 것이, 자, 투고밖에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이드 다이닝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아예 못하게 했고,
그 이후에 열었어도 무슨 뭐 안전거리 해가지고 이 소셜 디스턴싱으로 업장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건 클리어리 정부의 executive order에 따라 내가 서스펜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파셜 서스펜션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벌어들인 레비뉴는 그보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게 그 자체로 매출액이 더 늘었었을 수 있는데 그보다 줄었다, 그만큼 못 늘었다라는 그 자체로는 불가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에비던스로서 우리가 정부의 오더로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취약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만들 수 있다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정부의 오더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그 직접적인 뭐 사업장 뭐 폐쇄라던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네.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거로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말씀하시죠? 때는 결국 그 당시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영향받은 거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던 거 정도밖에 없는 것 재택근무와 같아요. 관해서는요, 재택근무라는 것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텀이 있는데요. 컴패러블하게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재택근무로 예컨대 지금 극단적으로는 원래 100명의 직원이 있었고 다 사업장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 뭐랄까 언택트 베이스 비즈니스가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의 재택근무 전환이다라고 하면 그걸 아규먼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것은 우리 회사는 그닥 그 정부 오더에 따라 업장의 폐쇄라던가 이런 건 없었는데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 예컨대 우리의 벤더 또는 우리의 트랜스포테이션 회사들이 정부의 오더, 그렇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 회사들 특히 그런 제약들 많이 적용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진행하는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argue할 수 있으면 이거 역시도 작용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의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2년밖에 없는 법이에요. 앞서 다른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IRA, 심지어는 IRA 그 ITC나 이런 것들 또는 R&D요. 수십 년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각 상황별 적용 판례라던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반해 이해하시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어리스 액트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이런 어디셔널 퀘스천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프랙티셔너들이죠. 물어본 것들에서 IRS나 이런 재무부에서 가이던스는 주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촘촘한 그런 내용이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20년, 21년 한시법이었었으니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어떤 가이던스가 흐릿해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어. 안 돼. 여기 뭐 가이던스에 뭔지 모르겠으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 라는 입장이 있겠고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있을 거겠죠. 그러면 각 기업은 그 중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을 우리가 클레임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억셉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의 관점보다는 이게 우리가 어떤 충분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굿페이스로 우리가 검토하고 평가해서 포지션을 잡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고객들 또는 뭐 잠재 고객들과 얘기를 합니다. 채세 캐서린 윤님 같은 질문이었네요. 그래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겠죠? 지금 10분이 네네네. 예, 지났지만 예. 간단하게 질문. 저희가 조지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페더럴하고 스테이트 레벨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이나 또는 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프랙티스를 하시는 도중에
시티 단위로 또는 뭐 커뮤니티 단위랄지 시티 정도 되겠죠. 시티 단위로 해서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뭐 인베스트먼트나 한달지 아니면 잡 크리에이션을 한달지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모른다. 이건 좀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데 그 시티가 굉장히 뭐 여러 있다 보니 그 레벨에서의 혜택은 있겠으나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머릿속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그런 이유는 결국 오늘 관통하는 그 내용은 세제상의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거는 연방이고 그 다음이 주이고요. 시티 레벨에서의 텍스는 어느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기계적으로 뭐 내가 거기에 프로퍼티가 있으면은 거기에 재산세를 얼마 내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금액도 낮다 보니 혜택이 주는 우리가 누리는 효용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러나 뭐 모든 그 정부, 뭐 시리, 카운티 레벨에서의 혜택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두 분만 더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신가 봐요. 그러고 보니 저희 회사에 대한 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그거 제가 꺼버렸네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다시 공유를 하죠. 이게 맞나? 이게 맞겠지. 오케이. Question and answer.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이고 드리려는 얘기는요. 이게 뭐 이 정도 수준은 프로모션으로 해도 부적절하지 않다. 기타에서 생각을 해주시리라 믿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건들 그 크레딧 대상이 되는 뭐 ERC 이런 것들은 명백하지만 앞서 뭐 IRA 관련된 거 IRA는 그나저나 지금 22년에 나오고 나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 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마찬가지로 우리의 ITC 그다음에 PTC 그렇죠? 모두 마찬가지로 AMITC, AMPTC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다른 케이스들, 다른 크레딧들에 비해서 좀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다른 크레딧들도 결국 어떤 크레딧들이 해당 기업들이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서 저희 서두에 좀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텍스 크레딧을 저희 텍스 컨설팅에서 굉장히 주된 메인 라인 오브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feasibility 테스트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이 정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고객사가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궁금하시게 테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요. 그와 같은 feasibility 테스트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수임의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칠까요? 국장님 마쳐도 될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까지. 예, 그럼 오늘 장시간 1시간 15분 가량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좋은 정보, 충실한 정보 어렵지 않게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기타 행사장 모임에서도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